저는 리영호입니다. 1991년 남북 단일팀 코리아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10만 관중 앞에서 공을 찼던 그 다리가 지금 두만강 한가운데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4월이었지만 두만강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뒤에는 경비초소의 불빛이 있었고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돌아가면 17년을 기다린 약속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북한에 남은 아내와 딸을 영영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끈 하나가 만져졌어요. 축구와 끈이었습니다. 1991년 남측 선수가 제게 건넨 것이었어요. 이 끈을 17년 동안 품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이 끈 하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제가 왜 이 강 한가운데 서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91년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991년 저는 전도 유망한 북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저는 리영호입니다. 197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양 보통강 구역의 아파트 3층에서 살았어요. 겨울이면 난방이 끊겼고 여름이면 물이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리동철. 전직 4.25 체육단 축구 선수였어요. 4.25 체육단은 남한으로 치면 군 체육부대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 가장 이름난 체육단입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그곳에서 공을 찼습니다. 무릎이 망가져서 30에 은퇴했고 이후로는 평양체육대학에서 교관으로 일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축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끔 저녁에 아파트 앞 공터에서 혼자 공을 차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오른발로 톡, 왼발로 톡,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발은 공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이 아버지 발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계단에 앉아서 봤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았어요. 부르면 그때 뛰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그런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뭔가를 들고 왔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축구공이었어요. 새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죽이 닳아서 매끈해진 꽤 오래된 공이었습니다. 한쪽이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실밥이 군데군데 터져 있었어요. 이거 내가 4.25에서 찼던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포장도 없이 축하의 말도 없이 공을 건네고 구두를 벗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애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하고 뒤에서 잔소리를 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을 안고 공터로 나갔습니다. 가죽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땀과 흙이 섞인 냄새.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공을 찼습니다. 며칠 뒤 드문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사람은 한 번 본 하늘을 잊을 수 없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11살짜리한테는 그냥 어려운 말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만 하고 또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 전체를 따라올 줄은. 1988년 저는 16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을 차기 시작한 뒤로 축구가 저의 전부가 됐어요. 인민학교 때부터 학교 대표로 뛰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평양시 선발팀에 뽑혔습니다. 16세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국을 위해 뛴다는 것. 그때 저한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국가 덕분이었어요. 훈련장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잔디 냄새를 맡으면 뛰지 않고는 못 베겼어요. 그때의 저는 세상에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어떤 곳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이라는 곳은 교과서에 나오는 적이었고 미국은 더 먼 적이었습니다.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1991년 봄이었습니다. 19살, 저한테 믿기 어려운 통보가 내려왔어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다. 팀 이름은 코리아. 남한 선수들과 한 팀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적과 한 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당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5월, 평양에서 합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선수들이 평양에 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인상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랐어요. 교과서에서 본 것과 달랐습니다. 굶주린 얼굴도 아니었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체격이 좋았습니다.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섬유 유연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훈련장에서 처음 함께 뛰었을 때 서로 패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선수는 북한 선수끼리, 남한 선수는 남한 선수끼리 공을 돌렸어요. 한 팀인데 두 팀이었습니다. 코치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감시원이 훈련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한 선수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을 주고받는지 지켜봤어요. 훈련이 끝나면 짐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남한 선수에게 뭔가를 받으면 안 됐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박재현을 만났습니다. 박재현, 경상남도 창원에서 온 18살 미드필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강한 줄은 몰랐어요. 야, 밥 묵었나?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게 조선 말입니까? 박재현이 깔깔 웃었습니다. 감시원 이쪽을 봤어요. 박재현이 손을 흔들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서툰 평양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합동훈련은 평양에서 보름, 서울에서 보름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북한 쪽 주장으로 일본 전지훈련으로 대체됐습니다. 5월 말 우리는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의 훈련은 달랐습니다. 평양이 아니었으니까요. 감시원이 있었지만 평양에서보다는 느슨했어요. 그리고 남한 선수들과 같은 숙소를 썼습니다.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이 나뉘어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 복도는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남한 선수들은 우리를 경계했고 우리는 그들을 경계했어요. 그런데 축구가 그걸 조금씩 녹였습니다. 공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패스가 정확하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앞에 북한 선수가 있든 남한 선수가 있든 열린 쪽으로 공을 보내야 합니다. 이기려면 그래야 했어요. 3일, 나흘이 지나면서 패스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름을 불렀어요. 재현이, 왼쪽, 영호 동무, 올려. 동무라는 호칭이 어색했는지 남한 선수들이 웃었지만 그래도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박재현이 우리 방 앞에 슬쩍 나타났어요. 감시원이 잠든 틈을 봐서 왔습니다. 숙소 뒤편에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의 공기는 습했어요.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박재현은 말이 많았습니다. 저와 정반대였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말이지 축구 보면서 치킨을 시켜 먹거든. 치킨이 뭡니까? 닭튀김이다. 닭튀김. 양념치킨이라고 빨간 소스에 버무린 거. 저는 양념치킨이 뭔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이 맛있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부러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부러움이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요. 그냥 제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재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호야, 우리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다. 해질 때 가면 하늘이 빨갛게 물들거든. 니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한 번 본 하늘을 잊을 수 없다.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이 조금 이해됐어요. 저는 지금 다른 하늘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9살 청년이 처음으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었어요. 물이 종이에 번지듯 처음에는 점 하나였던 것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점이 나중에 제 인생 전체를 적실 줄은. 1991년 6월 포르투갈. 우리는 드디어 경기장에 섰습니다.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한반도기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하얀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렸어요. 조 총련과 민간이 함께 응원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의 교포들이 같은 깃발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조 편성이 나왔을 때 솔직히 다들 한숨을 쉬었어요.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아일랜드, 만만한 상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경기가 아르헨티나였어요. 아르헨티나, 남미 축구의 자존심. 워밍업도 대충 하더군요.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발끈했어요. 저것들 본때를 보이자. 하지만 수비를 맡았던 남한 선수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수비수 한 명은 속으로 5대0은 면하자고 다짐했다고 해요. 전반이 0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에도 0대0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악에 받쳐 뛰었습니다. 남한인지 북한인지 구분이 사라졌어요. 그냥 이 경기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것,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후반 43분이었습니다. 종료 직전 아르헨티나 문전에서 흘러나온 공이 있었어요. 우리 쪽 공격수가 그걸 잡았습니다. 북한 측 선수였어요. 미사일 같은 슛이 나갔고 그대로 네트에 꽂혔습니다. 1대0. 그라운드 위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한 덩어리가 됐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엉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박재현의 등을 잡고 있었어요. 박재현은 제 머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잔디 위에 누웠습니다. 포르투갈의 하늘이 보였어요. 북한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 그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말한 하늘이 이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뒤 아일랜드 전에서도 종료 직전 동점골을 넣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기적이라고들 했어요. 8강에서 브라질을 만나 1대5로 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뛰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감시원이 코를 골기 시작한 걸 확인하고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뒤편 공터로 갔어요. 일본에서 밤마다 앉았던 그 자리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박재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잔디 위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못 자겠어서 나왔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포르투갈의 밤 공기는 서늘했어요. 박재현이 갑자기 자기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흰색 나일론 끈이었습니다. 한 짝을 풀어서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 이게 뭡니까? 내 축구화 끈이다. 한 짝은 네가 가지고 한 짝은 내가 가질란다. 저는 끈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볍고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이었어요. 축구화 끈 한 짝. 그게 뭐라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돌려줘. 박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근데 이거 내 거니까. 언젠간 돌려줘야 될 거. 아이가.
경상도 사투리 섞인 그 말투가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가벼운 약속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인연의 매듭을 지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감시원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잡지는 못했습니다. 박재현이 손을 놓으면서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끈이 들어있는 주머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비행기가 달랐어요. 남한 선수들은 서쪽으로, 우리는 동쪽으로.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에 하늘이 보였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끈이 만져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끈 한 짝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이 끈을 돌려주려고 30년 뒤에 두만강을 건너게 될 줄은, 더 이상은 그때 본 하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1991년 가을, 평양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환영 인파가 있었어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실렸어요. 조국의 영웅, 세계 무대에서 빛나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좋은 시절인 줄. 보이부 면담이 있었어요. 남한 선수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술을 논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재현이 들려준 치킨 이야기도, 창원 뒷산의 바다 이야기도, 축구를 보면서 자유롭게 웃는다는 이야기도 전부 삼켰습니다. 축구와 끈은 양말 속에 숨겼어요. 보이부가 짐을 뒤졌지만 양말까지는 벗기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4.25 체육단에 입단했어요. 1992년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20살이었어요. 축구를 계속했습니다. 잘했어요. 4.25에서도 주전이었고 성인 국가대표에 뽑힐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에 서랍에서 끈을 꺼내 만졌어요. 흰색 나일론 끈. 박재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돌려줘. 그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무언가가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한 선수들이 자유롭게 웃던 것,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 훈련이 끝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1995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병원에 약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기침을 하다가 어느 날 기침을 멈췄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공에 물을 뿌리고 공을 모으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또 참았습니다. 무릎 인대가 끊어진 건 2002년이었습니다. 30살. 선수 생활이 끝났어요. 4.25 체육단에서 지도원 자리를 받았습니다. 코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하는 일은 달랐어요. 새벽 5시에 훈련장 문을 열었습니다. 선수들이 오기 전에 잔디에 물을 뿌렸어요. 훈련이 끝나면 공을 모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중2 계급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정옥이는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밥을 지을 때 정성이 있었어요. 2004년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이 제 검지를 잡았을 때 처음으로 축구 말고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2006년 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어머니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항생제 한 병이면 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 병이 없었습니다. 4.25 체육단 코치의 아버지인데도 없었어요. 간부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평생 축구공을 찼던 사람의 손이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영호야. 네, 한 번 본 하늘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끈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받은 그 끈,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을까? 저는 포르투갈에서 본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현관 선반 위에 아버지의 축구공이 놓여 있었어요. 가죽이 달아 매끈해진 공. 11살 때 받았던 그 공이 23년이 지나서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공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남 앞에서 울지 않는 게 제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2007년 코치 생활 15년째였습니다. 아침마다 훈련장에 섰어요. 선수들에게 패스를 가르쳤습니다. 발목 각도, 시선 처리, 공의 회전. 1991년 포르투갈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가끔 이상한 순간이 왔습니다. 선수 2명이 호흡을 맞출 때, 말없이 공이 연결될 때, 그때 문득 박재현의 패스가 떠올랐어요. 오른발 바깥으로 살짝 밀어주던 그 패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지웠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새 살배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탁이 자꾸 비어갔습니다. 배급이 줄었어요. 정옥이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밥 대신 죽, 죽 대신 미음, 미음마저 묽어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7, 18살 소년들이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축구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이 없으면 뛸 수가 없어요. 저는 코치실에서 그걸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오면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밥이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2007년 겨울.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열흘째였어요. 아내가 이불을 새 겹으로 깔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냉이죽을 끓일 강냉이도 떨어져 있었어요. 장마당에 가면 살 수는 있었지만 월급이 나오려면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3글자였습니다. 그 3글자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이 아이에게 밥 한 끼를 못 먹이는 아버지, 조국의 영웅이라던 사람이 딸에게 죽 한 그릇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가락 끝에 끈이 만져졌습니다. 16년째 가지고 다니는 축구화 끈, 박재현의 끈. 그 순간 전부 떠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의 잔디, 치킨이라는 음식,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3살짜리가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데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뒤에 아내한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정호가, 나 남쪽으로 가려 한다.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옛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뀌는 건 제 아니었어요. 참을수록 균열이 커졌고 균열 사이로 포르투갈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2008년 초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이었어요. 만약에 두만강을 건너면, 만약에 중국에 닿으면, 만약에 남한까지 가면, 만약에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현실이 돌아왔어요. 나는 4.25 체육단 코치다. 중이다. 감시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코치니까 군 체계를 알았어요.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 두만강 연안의 지형, 경비가 느슨한 구간,
축구 지도원이라는 직업이 이런데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함경북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동료 코치 한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한철수는 저와 같은 해에 2호에 들어온 동기였어요. 나이도 1살 위. 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수 형, 강 건너에 뭐가 있을까? 한철수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영호야, 나는 여기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가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쳤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철수가 주먹을 내밀었어요. 저도 주먹을 맞댔습니다. 36살 남자 둘의 마지막 악수였습니다.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쪽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브로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 아저씨라고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중간 연락책을 통해 접촉했어요. 비용은 중국 돈만 5천 위안이었습니다. 절반을 먼저 내고 중국에 도착하면 나머지를 낸다. 코치 월급을 5년간 모은 돈이 있었지만 15,000 위안에는 모자랐어요. 아버지의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2호 체육단 시절 아버지가 받은 것, 소련제 기계식 시계, 장마당에 내다 팔면 나머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팔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필요할 때 쓰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4월 초, 두만강의 얼음이 녹고 물이 아직 불어나기 전 경비가 교대하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425 체육단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탈북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2008년 3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평양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회령까지. 거기서 김 아저씨의 안내인을 만나고 다음 날 새벽에 강을 건넙니다. 밤이었어요. 수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4살. 이불을 발로 차고 대자로 뻗어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코가 아내를 닮았습니다. 이마는 저를 닮았어요. 아내 정옥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비닐에 싸서 2줄. 장마당에서 구한 단무지와 시금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는 말도 조심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대신 김밥을 싸는 사람. 저는 선반에서 아버지의 축구공을 내렸습니다. 가죽이 닳아 매끈해진 공. 아내에게 건넸어요. 수진이한테 줘요. 아내가 공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데리러 올게. 아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아내도 제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런 점이 닮았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아내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아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2008년 4월 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4월 초의 평양은 아직 어두웠어요. 역 안에는 출장을 가는 간부들과 군인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425 체육단 지도원 출장 명목의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체육지도 검열. 위조는 아니었어요. 진짜 출장 서류를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검열을 하러 가는 게 아닐 뿐이었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에서 회령까지는 직선거리로 400km가 넘습니다. 하지만 북한 기차는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멈추고 기다리고 다시 출발하고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차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좌석 아래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산이 지나가고 논이 지나가고 작은 역들이 지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 제가 알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이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함흥역에서 검문이 있었습니다.
보안원 2명이 객차에 올라와 신분증과 여행증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내색하지 않았어요. 군인은 표정을 숨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보안원이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 회령에 도착한 것은 밤 8시가 넘어서였어요. 역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마른 남자. 김 아저씨가 보낸 안내인이었어요. 리 동무입니까? 네. 그가 고개를 까딱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골목 하나를 꺾고 다시 하나를 꺾었습니다. 회령 시내를 벗어나 두만강 쪽으로 향하는 흙길로 접어들었어요. 발밑에 자갈이 밟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내인이 멈췄어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도하 지점입니다. 강폭이 60m쯤 됩니다. 지금은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바닥이 자갈이라 미끄럽습니다. 안내인이 시계를 봤어요. 경비, 초소, 탐조 등이 3분 간격으로 강면을 훑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는 사이에 건너야 합니다. 시간은 30초에서 1분, 30초에서 1분, 60m를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지금부터 1시간 안에 구름이 올 겁니다. 그때 갑니다. 저는 풀숲에 엎드려서 기다렸습니다. 4월인데 땅이 차가웠어요. 엎드린 자세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이렇게 크게 뛰는 걸 처음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시계는 아직 손목에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바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풀 냄새가 났습니다. 강물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탐조등이 한 번 지나갔어요. 하얀 빛이 강면을 훑었습니다. 빛이 저를 스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빛이 지나갔습니다. 안내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갑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달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가장자리가 달에 닿았어요.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강변으로 내려갔어요. 첫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월인데 물이 얼음이었어요.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물이 차오를 때마다 근육이 수축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래된 부상이 추위에 되살아났습니다. 한 발 한 발, 바닥이 자갈이라 발이 미끄러졌어요. 넘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 탐조등이 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으로 쓰러지면서 주머니를 움켜쥐었어요. 축구화 끈이 손에 만져졌습니다. 물속에서 이것을 놓치면 30년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탐조등이 켜졌어요. 빛이 강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뛰었습니다. 물속에서 뛰었어요. 뛴다기보다 허우적거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구간이 있었어요. 수영을 했습니다. 옷이 물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빛이 제가 있던 자리를 훑었어요. 이미 지나온 뒤였습니다. 3초 차이. 중국 쪽 강변에 손이 닿았습니다. 자갈을 움켜잡았어요.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쓰러졌어요. 엎드린 채로 숨을 쉬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어요. 추위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손을 펼쳤어요. 축구화 끈이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안내인이 뒤따라 건너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빨리 갑시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 제가 살았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두만강을 건넌 뒤 2시간을 걸었습니다. 안내인이 앞서가고 저는 뒤를 따랐어요. 옷이 젖어서 무거웠고 무릎이 걸을 때마다 쑤셨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걸었어요. 산비탈과 옥수수밭 사이를 지나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중국 연변 도문시 외곽이라고 했어요. 단층짜리 낡은 집 앞에서 안내인이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검게 탄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소. 김 아저씨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이 하나뿐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어요. 두만강의 차가운 물에 젖은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김 아저씨가 옷을 건네주었어요. 중국 옷이었습니다.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김 아저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만강의 얼음물을 온몸으로 겪고 나서 먹는 된장찌개는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었어요. 김 아저씨는 제가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못 맨다고 며칠은 여기서 쉬어야 합니다. 공안이 도문역 쪽을 돌고 있으니까 며칠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3, 4일 선양으로 가는 기차표를 구하면 그때 움직입니다. 김 아저씨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 아저씨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연변에서 태어나 연변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하지만 형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형이 함경북도 무산에서 살았소.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소식이 끊겼소. 나중에 들으니 굶어 죽었다고 하더군. 김 아저씨가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조선어 방송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소. 형은 못 건넜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저씨가 알려준 선양 쪽 연락처 하나가 나중에 제 목숨을 살릴 줄은. 김 아저씨의 집에서 산미를 보냈습니다. 밤에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낮에도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에 웅크리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아저씨가 가져다주는 밥과 된장찌개만이 아침과 저녁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김 아저씨가 기차표를 들고 왔어요. 선양까지 내일 새벽 출발이요. 기차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중국어로 된 표를 볼 줄은 몰랐지만 출발 시간 숫자는 읽을 수 있었어요. 김 아저씨가 신분증을 하나 건넸습니다. 위조된 조선족 신분증이었어요. 이름은 김영수, 연변 출생 조선족. 이 이름 기억하시오. 김영수. 저는 리영호가 아니라 김영수가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문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김 아저씨가 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김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선양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하시오. 조선족 식당 주인인데 하룻밤은 재워줄 것이오. 종이를 받아 신분증 사이에 끼웠습니다. 김 아저씨와 악수를 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농사일과 사람 살리는 일을 함께 해온 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가시오. 조심하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문역이 멀어졌어요. 김 아저씨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선양까지는 기차로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중국 땅을 봤어요. 넓었습니다. 북한과는 달랐어요.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에는 차가 많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객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선양역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습니다. 여간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중국어로 울렸어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출구로 향했어요. 출구 앞에 공안이 서 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니었어요. 골라서 세웠습니다. 기준은 알 수 없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늦추면 의심받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어. 군인은 표정을 숨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코치는 심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공안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분증. 멈췄어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연변 출생 조선족. 손이 떨리지 않게 힘을 줬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봤어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어디서 왔소?
연변 도문에서 왔습니다. 연변 조선족 억양으로 대답했어요. 김아저씨 집에서 3일 동안 들었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선양에는 무슨 일이요? 친척 방문입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한 번 더 넘겨봤어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너무 밝았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의 손가락이 신분증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5초, 10초.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고개를 까딱이고 뒤에 사람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출구를 나왔습니다. 역 앞 광장에 서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구를 나서는 순간 공안이 저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어요. 역 앞에서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걸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3분을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 통과했다, 괜찮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안이 돌아본 그 시선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선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김 아저씨가 알려준 조선족 식당이었어요. 주인은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에 이불 하나.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양에서 공안이 돌아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큰 짐을 들고 있었는데 공안이 그 사람을 세우려고 돌아본 것이었어요. 저를 다시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걸 알 수 없었어요. 도망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선양에서 쿤민까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정이었습니다. 기차를 2번 갈아타고 버스를 3번 탔어요. 낮에는 역이나 터미널에서 잠을 잤고 밤에 이동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어를 못하니까 입을 열면 들킵니다. 매표소에서는 메모에 목적지를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세면 4,0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12시간째 버스를 타고 있으면 허리가 굳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오른쪽 무릎이 부어올랐어요. 축구 선수였던 무릎이 도망자의 무릎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쿤밍에 도착한 것은 5월 초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연변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걸어 다녔습니다. 같은 중국인데 다른 나라 같았어요. 쿤밍 외곽의 작은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여주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4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방문을 두드렸어요.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쌀밥에 김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울 뻔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친절이 그때는 가장 따뜻했어요. 다음 구간을 맡을 브로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데려다 줄 사람. 김 아저씨가 연결해 준 사람이었어요. 이틀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3시 3분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을 3번 봤는데 날짜가 바뀌지 않았어요. 손톱 밑에 때를 파냈습니다. 여관 주인이 가져다 준 신문을 폈지만 중국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어요. 기다림은 달리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이틀 뒤 브로커가 왔습니다. 40대 중국인이었어요. 마른 체격에 담배를 쉬지 않고 피웠습니다. 김 아저씨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여관 방에 마주 앉았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5,000 위안이요. 3,000 위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소. 라오스 쪽 경비가 강화됐소. 위험이 커졌으니 값이 올라간 것이오. 5,000 위안. 가진 돈은 7,500 위안이었습니다. 도착 후 김 아저씨에게 줄 잔금이 7,500 위안이었어요. 5,000 위안을 내면 2,500 위안만 남습니다. 태국에서 방콕까지 가는 돈, 먹는 돈이 필요했어요. 2,500 위안으로는 모자랐습니다. 그 돈밖에 없습니다.
브로커가 담배를 깊이 빨았어요. 연기를 내뿜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끝이요. 나는 다른 사람도 데려가야 하니까. 그는 진심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놓고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놓고 가면 저는 쿤밍에 혼자 남습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연락할 곳도 없는 사람이 중국 내륙 한가운데에 홀로 왼쪽 손목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있었어요. 소련제 기계식 4.25 체육단에서 아버지가 우수 선수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시계,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풀었습니다. 손목에서 시계가 떨어지는 순간 무게가 사라졌어요. 팔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무언가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브로커가 시계를 받아 들었습니다. 뒤집어보고 흔들어보고 귀에 대봤어요. 소련제, 괜찮소. 이 정도면 되겠소. 시계가 브로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축구와 끈이 만져졌습니다. 브로커가 끈을 봤어요. 그것도 뭔가 되는 것이요? 아닙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버지의 시계는 팔 수 있었지만 이것은 팔 수 없었습니다. 왜 축구와 끈을 끝까지 지켰는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커가 일어섰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이요. 준비하시오. 브로커가 나가고 저는 빈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가 있던 자리에 하얀 피부가 드러나 있었어요. 햇빛을 받지 못한 살괴.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이틀을 달렸습니다. 브로커의 차를 타고 산길을 넘었어요. 포장이 안 된 흙길이라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국경 근처에서 차를 버리고 걸었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한 달 넘게 도망쳐 온 몸이었어요. 체력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밤이 됐습니다. 브로커가 멈췄어요. 저 강이 메콩강이요. 저쪽이 라오스, 그 너머가 태국이요. 어둠 속에서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과는 달랐어요. 두만강은 좁고 차가운 강이었습니다. 메콩강은 넓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폭이 느껴졌습니다. 물살 소리가 두만강보다 깊었어요. 강변에 작은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나무배였어요. 사람 셋이 겨우 탈 크기. 브로커가 노를 잡았습니다. 다시요. 배에 올랐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배 바닥으로 스며들었어요. 발이 젖었습니다. 두만강에서도 발이 젖었는데 또 젖었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저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물살이 배를 떠밀었어요. 강 한가운데에서 배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브로커가 이를 악물고 노를 당겼어요. 라오스 쪽 강변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인지 마을 불빛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배가 불빛을 피해 상류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만강은 발이 닿는 강이었습니다. 바닥을 밟으면서 건넜어요. 하지만 메콩강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내 발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어둠이 두만강의 차가움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고 다시 걸어서 태국 국경을 넘었어요. 태국 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김 아저씨가 알려준 연락처를 따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여기까지 저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태국 땅을 밟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방콕 근교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 목사를 처음 만난 건 그 집 현관에서였어요. 60대 초반, 하얀 머리카락, 느리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왔소, 고생 많았소.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어요. 한 달 넘게 버텨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남 앞에서 울지 않는 게 제 성격이니까. 이 목사가 밥을 해줬습니다. 직접 쌀을 씻고 밥을 지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된장.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선풍기가 돌아갔어요. 태국의 공기는 더웠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면
대사관에 연락하겠소. 이 목사는 10년째 태국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지요.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축구 코치가 쥐처럼 숨어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목사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이 목사가 웃었어요. 쥐는 살아남는 동물이요. 나쁘지 않소. 그날 밤 이 목사의 집에서 처음으로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밤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밤. 한 달 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6년 뒤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목사의 집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열흘 동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밥을 먹었어요. 한 달 넘게 도망치면서 빠진 체중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 목사는 매일 밥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공수한 쌀이라고 했습니다. 그 쌀이 남한 쌀이라는 게 이상했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의 쌀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이 목사가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뒤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관 방에 마주 앉아서 면담을 했습니다. 성함과 북한에서의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리영호, 조선인민군 4.25 체육단 축구지도원, 중위, 직원이 적었습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이 있으십니까?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1991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 코리아의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직원의 펜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단일팀이요? 네, 포르투갈 대회입니다. 직원이 한참 동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여권이 나왔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의 제 얼굴은 한 달 전 평양을 떠났던 사람과 달랐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두 번째 비행기였어요. 첫 번째는 1991년 포르투갈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한반도기를 달고 탔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아니고 국적도 아닌 사람이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구름 위에 하늘. 1991년에도 이 하늘을 봤어요. 그때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2008년 7월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보였고 도로가 보였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차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7월의 습한 공기, 덥고 끈적했어요. 하지만 그 공기 속에 감시의 냄새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통로를 걸었어요.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바닥이 반질반질했어요. 제 구두가 닳아서 미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지나갔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각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검문을 받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월의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조금 있었고 햇빛이 강했습니다. 평양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포르투갈의 하늘과도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디에서나 같은 하늘인데 그 아래에 서 있는 제가 달랐어요. 아버지, 이 하늘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하늘.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하늘. 포르투갈에서 처음 봤고 17년 동안 잊지 못했고 두만강을 건너고 4,000km를 달려서 다시 찾아온 하늘. 그 하늘 아래 서서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이, 천천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정옥이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축구공도, 아버지의 시계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축구화 끈 한 짝만 남아 있었어요.
살아남았지만 절반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합동신문센터라고 했어요. 국정원에서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방이 작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둘,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맞은편에 신문관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남자,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소속, 계급, 탈북 경위.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북한의 보위부 면담과 비슷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해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25 체육단 축구 지도원, 중2, 1991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코리아 선수. 신문관이 서류를 넘기며 기록했어요. 기록이 끝나자 물었습니다. 소지품을 확인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가 가진 것들을 올려놓았어요. 위조 신분증, 중국 돈 약간, 이 목사가 준 성경책 1권, 그리고 축구화끈 1짝. 신문관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을 보고 돈을 세고 성경책을 넘겨봤어요. 그리고 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축구화끈입니다. 축구화끈. 네. 1991년에 남한 선수가 제게 준 것입니다. 신문관이 끈을 들여다봤어요. 흰색 나일론 끈. 낡아서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한쪽 끝이 달아 풀려 있었어요. 17년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이걸 17년간 가지고 계셨습니까? 네. 신문관이 끈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끈이 작게 놓여 있었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 하지만 4,000km를 함께 온 물건이었습니다. 신문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그 남한 선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박재현, 경상남도 창원 출신입니다. 신문관이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합동신문이 끝난 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남한으로 치면 적응 교육원 같은 곳입니다. 석 달 동안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 접한 것들이 많았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어요. 라면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어요. 배급소에서 주는 걸 받으면 그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골라야 했어요. 고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살, 이불을 발로 차고 자던 아이. 지금쯤 아빠가 왜 안 오는지 묻고 있을 거예요. 정옥이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끈을 꺼내 만졌어요. 박재현, 경상남도 창원. 이 끈을 돌려줄 날이 올까?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어요. 수도권에 작은 임대 아파트가 배정됐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혼자 살기에는 넓었어요.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넓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돌려줘야 할 것이 남아 있었고 데려와야 할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처음 맞은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공장에 다녔습니다. 전자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손가락이 볼트를 돌릴 때마다 예전에 축구공을 묶던 감각이 스쳤습니다. 주말이면 아파트 앞 공원에 나갔습니다. 잔디는 아니었어요. 흙먼지가 이는 운동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공이 굴러왔습니다. 습관처럼 오른발 안쪽으로 받았어요. 그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저씨, 축구 잘하시네요. 웃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때는
그것밖에 몰랐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패스할 때 발목을 고정하는 법, 슈팅 전에 고개를 드는 법, 코치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구 아저씨였어요. 밤이면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떠올랐어요. 정옥이가 떠올랐어요. 끈을 꺼내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철수 형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 있을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요. 2019년 겨울,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옥이가 수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라오스, 태국, 그리고 대한민국. 제가 걸었던 그 길을 정옥이와 수진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입국장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에 아버지의 축구공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정옥이가 먼저 보냈던 사진 속 수진이는 16살이었어요. 얼굴이 기억 속 아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걸어 나왔어요. 아니, 여자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정옥이가 그 뒤에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반쯤 하얘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멈추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앞이었어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풀렸어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품에 안겼습니다. 정옥이가 그 위로 팔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쓸었습니다. 등이 넓어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축구공을 보았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옥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주려고 30년을 들고 다녔어. 수진이가 공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닳고 달아 글씨도 지워진 공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셋이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넓었어요. 밥은 먹었니?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네, 배불러요. 2020년 2월. 처음으로 배불러요 라는 말이 기뻤습니다. 며칠 뒤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반찬이 4가지였습니다. 아이가 골라 먹고 있었어요. 김치를 집었다가 멈추고, 시금치를 집었다가 멈추고, 다시 김치를 집었습니다. 고르는 것이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2007년 겨울, 빈 솥뚜껑을 열었던 그 저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그 3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반찬을 골라 먹고 있었어요.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착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국 목사님이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그대로였습니다. 방콕 근교 작은 집에서 밥을 지어주시던 그 목소리요. 목사님, 저 리영호입니다. 두만강 건너온 축구 코치요. 한참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축구 선생. 살았구먼. 안부를 전했습니다. 딸이 왔다고 했어요. 아내도 함께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거면 다 됐어. 전화를 끊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김 아저씨 소식 아시나요? 목사님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연변에 있어. 다리가 안 좋아졌다더라. 그래도 아직 그 일하고 있어.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여전히 두만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아직 거기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마운 건 나도 마찬가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한참 동안 수화기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통일부 산하 단체에서 일하는 후배가 연락처를 찾아주었어요. 경상남도 창원, 박재현. 전화번호를 받고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32년입니다. 1991년 포르투갈에서 헤어진 뒤 32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강을 건넜고 국경을 넘었고 아버지를 잃었고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끈 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하나, 둘, 셋. 여보세요? 경상도 억양이었습니다. 32년 전 포르투갈 숙소 복도에서 들었던 그 억양이요. 박재현 선수입니까? 예, 맞는데요. 근데 선수라니 누구시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리영호입니다. 1991년 단일팀 코리아 등번호 8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영호. 그 한마디가 32년을 지웠습니다. 일주일 뒤 창원에서 만났습니다. 박재현은 중학교 체육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 사이로 서로의 얼굴을 봤어요. 19살 얼굴 위에 50살의 주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야, 진짜 너 맞나? 웃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끈을 꺼냈어요. 낡은 흰 나일론 끈, 한때 축구화에 끼워져 있던 것, 포르투갈 마지막 밤에 그가 제 손에 쥐어준 것,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려주러 왔습니다. 박재현이 끈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매듭을 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이걸 진짜 갖고 있었어? 32년 동안요. 두만강 건널 때도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끈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돌려주지 마. 이건 네 거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약속이니까요. 끈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이 끈 한 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원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영호야, 그쪽 하늘도 이렇게 생겼었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늘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었지요. 한 번 본 하늘은 잊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1991년 포르투갈에서 본 하늘, 평양 훈련장 위에서 본 하늘, 두만강 한가운데서 올려다본 새벽 하늘, 메콩강 위에서 흔들리던 하늘, 인천공항에서 수진이를 안고 올려다본 하늘, 전부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끈은 지금 제 주머니에 다시 들어와 있어요. 박재현이 끝내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이 끈은 약속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1991년 남과 북이 잠깐 하나였던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 그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증거. 32년을 견디게 했다는 증거.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이 저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코치였습니다. 탈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녁 뭐 먹을까요? 웃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그 하늘 아래 제가 서 있습니다. 집으로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화 끈 한 짝이 얼마나 갈까요? 나일론이니까 썩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넣고 30년을 다니면 색이 바라고 끝이 풀리고 원래 어떤 신발에 끼워져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만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끈 한 짝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래전에 누군가한테 받았고 돈이 되지 않고 버려도 아무도 모르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 졸업식 날 친구가 건넨 편지 한 장, 돌아가신 어머니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온 사탕 껍질, 군대에서 전우가 남기고 간 라이터, 그런 물건들이 서랍 어딘가에 있습니다. 꺼내보면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손에 올리는 순간 시간이 접힙니다. 30년이 3초가 되는 거죠. 리영호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두만강을 건넌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죠. 그 사람들 주머니에도 각자의 끈이 있었을 겁니다. 사진 한 장이거나 말린 꽃잎이거나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 쪽지이거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물건의 무게는 그램으로 재는 게 아니라 품고 걸어온 거리로 재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서랍에도 이런 끈 한 짝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건넨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